방금 소개받은 사회적 기업진흥 총무입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하고 비슷한 건 알지만 다르다는 것도 알죠. 근데 이제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률이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기획재정부 수반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동조합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따로 정해져 않은 상태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이나 공부나 안내를 받으시면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협동조합 중에서 조금만 에코를 낮춰주시겠어요? 예. 유형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는 것과 유사한 그 인가 제도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중앙 부처에 인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뭐 아니면 뭐 여성 문제를, 여기가 여성센터네요. 여성 문제를 다루는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각 부처에 신청된 사회적 협동조합 그 인가 신청서가 결국은 사회적 기업진흥원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협동조합 본부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각각 업무가 배정되는 대로 그 인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요. 또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신청한 부처에, 문서를 보내준 부처에, 아까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이런 부처로 보내주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의견을 진술하게 되죠. 적합합니다. 여러 가지 인가 요건들을 다 갖추었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렇게 인가하기에 적합합니다. 또는 이러이런 요건을 빠져 있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처에서 그 의견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해주거나 또는 안 해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은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고, 그리고 협동조합에 관한 일도 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전 시간에 협동조합의 개념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됐고 또 뭐 주요한 외국 사례도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이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것들요.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점적으로는 가장 실무적으로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뭐가 필요한 거, 뭘 주의해야 하고 뭘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성 센터군요. 저는 그냥 UNI 센터라고 해서 그런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여성 센터예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요. 뭐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보니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 강하다는 게 이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정말 진지하게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은 덜렁덜렁하고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성만큼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요. 좀 급하죠. 그리고 여성처럼 그렇게 단결하고 연대하지를 못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저 혼자 잘났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사실 분노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그런 상황들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100점짜리가 아니라도 자,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아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뭐 모든 남성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좀 더 많은 확률로 남성들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 안 해버린다 이러고 이제 때려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협동조합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100% 해결된다거나 또는 뭐 내가 정말 바라던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제도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얼마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꽤 괜찮은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협동조합의 개념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의들을 합니다. 각각 하는데 뭐 재화 또는 용용이 구매 생산 제공 복잡합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이다. 라고 그렇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협동조합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한다. 아, 그건 답이 될 수 있겠어요. 같이 모여서 뭔가 우리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한다. 조금 멀어졌죠, 그죠? 예, 그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건 사실 뭐 평균적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대부분 좀 수익이 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 정도가 현실적인 아마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명감에 아주 불타오르는 분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사실 협동조합을 왜 하십니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깝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것입니다. 우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사람이 모인 단체이고 어떤 인적 결합이 강한 조직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주체입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본이 주체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죠. 뒤에 가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그다음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나 어떤 욕구, 열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소유한다는 것이죠. 협동조합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지분 100%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사실상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한 사람의 지분이 30%가 절대 넘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이 성립되고요. 그다음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은 30% 최대한대의 지분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1%만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는 1대1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1인 1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 사이의 경제력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돈이 많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돈이 적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결합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놓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런데 투표권은 너와 내가 한 표 한 표다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영어로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그냥 움직이면 사업인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영리 활동 또는 영리 활동에 준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이라는 건 뭐 특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비영리적인 성격의 협동조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왜 생겨났냐?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경기도 화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여기 이제 병점이라는 동네를 저는 사실 처음 와봤습니다. 지도에서 보고 지도 바로 옆에 유나이 센터가 있구나 하고 얕잡아 봤어요. 근데 내리니까 아주 멀더라고요. 순간 갈등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야 하나, 걸어야 하나.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수원역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주로 보이는 것이 공장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라면은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이렇게 막 내놓기에 불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범죄나 그런 어떤 치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많죠. 또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을 거예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마도 뭐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문제. 또 어쨌든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북한과 군사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는 바다가 있죠. 농촌이 있죠. 그러다 보니 농어촌의 그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어떤 소득 빈곤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들 여기도 존재할 겁니다. 농촌 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 뭐 경기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화성도 마찬가지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경기도에는 큰 도시들이 있고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도시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경기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행정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게 가능한 거라면 세금을 좀 더 내고 공무원들을 아주 많이 뽑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 준다. 근데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시죠, 그죠? 공무원을 지금보다 뭐 3배, 4배로 늘려도 우리가 그 지역사회 살아가면서 안고 있고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정 영역의 문제들은 시민인 우리 개개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영역들이 남게 되죠.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생긴 조직들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조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예를 들면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렇게 최근 한 10년 연내에 제도가 생기고 그렇게 지역사회에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들요. 협동조합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이런 어떤 민간이 시민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또는 우리가 좀 더 잘 살거나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 이것들을 풀어가는 조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해 보면 뭐 없어도 밥은 먹고 살겠죠. 70년대 뭐 새마을운동 하면서 밥은 다 먹고 살았죠. 이제 살게 됐습니다. 됐는데 뭐 여전히 그냥 살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은 굉장히 멀어지겠죠. 그렇게 잘 되지 않겠죠. 협동조합의 탄생에 관해서는 뭐 앞선 강의를 제가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지금 협동조합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5천 몇백 개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둘의 향약, 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협동조합 같은 것이었다. 나라에서 다 구해주지 못하는 빈곤의 문제들 등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들이죠. 일을 도와주고 공동으로 어떤 규약을 정하고 공동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개 같은 것이요. 그런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는 개 하면 개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인상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좋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협동조합이라고 뭐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카운트해 보십시오. 지금 협동조합 한 6천 개 정도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하루에 아무리 적게 카운트해도 5개 이상씩 생긴 겁니다. 전국에서. 매일매일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 다 포함해서요. 오늘도 하루 협동조합이 5개 이상은 어디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죠? 한 2년, 3년 만에 6천 개가 됐다는 게 그런 속도입니다. 하루에. 그 초창기 1년 동안은요, 하루에 대충 카운트 해봐도 10개 이상 생기고 있더라고요. 매달 늘어나는 숫자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속도가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6천 개라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군, 구청 다 합치면 한 250개가 됩니다. 화성시 같은 곳이요. 그러나 화성시는 굉장히 큰 도시죠. 인구가 50만 명이 넘고 면적도 넓고요. 인구가 5만 명도 안 되는 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나누면 6천 개를 그냥 100으로 나누면 60이죠. 그죠? 200으로 나누면 3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조그만 그런 군 단위 다 평균하면 시군 구당 협동조합 20, 30개 이상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물론 뭐 수도권 서울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만, 대도시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직이건 하나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그런 동일 성격을 가진 법적 성격을 가진 조직이 한 30개씩 있는 그런 제도가 거의 없어요. 그 6천 개라는 숫자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기려고 하는 거고요. 하시는 걸 보니까 계속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굉장히 좀 우리 사회나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과 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농협 같은 것이죠. 농협, 수협, 축협 이런 게 생각나죠, 그죠?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여전초 협동조합 등등등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그 하나의 법률을 만들고 각각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들을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협동조합으로 봅니다. 보는데 이 개별법이 먼저 생기고요. 그다음 이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나중에 생겼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도에. 거꾸로 순서가 바뀌었죠. 바뀌었고 뭐 이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생기다 보니 여기 앞에 생긴 농협이나 등등등을 다 포괄하지 못했어요. 다 못했고 지금 이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 중에 이제 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법률이 하나 무시무시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요. 아마 앞에 강의에 좀 언급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법에서는 뭐 농협, 수협, 축협도 다 이렇게 일단 포괄하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한 64명 정도가 공동 발의해서 법안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발의되어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공동 발의해서 양당이 다 방향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통과될 것 같고 이런 성격의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은 다 끌어모은다 이렇게만 예의를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자, 아까 제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를 비교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제가 협동조합의 종류나 사례를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주식회사의 주식을.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예. 있으시죠, 그죠? 자, 주식을 왜 사셨나요? 주식을 사신 목적은 뭐 사실 알고 보면 주식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주식값이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주식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에요.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에요.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뭐 지분이 조그만 할지라도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배당을 기대하는 겁니다. 배당을. 이 출자 배당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고 싶은 거죠. 뭐 보통 12월 말일자로 그렇게 이제 배당일을 지정합니다. 그때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그 회사가 이윤을 남기면 배당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왜곡되어서 이제 값이 올라서 높은 값에 팔았으면 하는 기대로 주식을 사죠. 근데 조합은 되어서 이제 주식이 아니죠. 여기서는 지분이라 그러죠. 조합비를 내고 조합원이 되었다는 뜻은 이 출자한 데 대한 배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당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신 한살림이나 아이쿱 생협이나 그렇게 생협을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조합원 되려면 조합비를 내야 되죠, 그죠? 조합원 아닌 사람에게는 못 팝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대신에 조합원이 뭐 조합비를 뭐 2만 원 내세요 하면 내죠. 내고 조합원이 돼서 이제 사면 뭐 조합비를 2만 원 냈고 이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뭐 반찬거리 포함해서 3만 원치를 샀다. 그러면 5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주죠, 그죠? 500원이 적립된 거예요, 그죠? 500원이 다음에 살 때 그 500원어치만큼 제하고 그렇게 돈을 내면 되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게 배당금이에요, 조합원에서는.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우리가 돈을 번 것은 우리의 주주들이 망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고 우리에게 투자를 해줬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시킨 결산하고 남는 이윤이 있으면 그 이윤은 주주에게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구조에서 누가 돈을 법니까? 주주가 돈을 벌죠. 주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즉 자본이 많은 사람, 이 돈을 버는 구조죠. 근데 여기는 많이 이용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이용한 데 비례해서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용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누가 돈을 법니까? 많이 이용한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기 협동조합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내가 많이 이용하면 많이 돌려받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조합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죠. 어느 주식회사의 주주가 무조건 우리 회사 물건 사용해야지, 내가 주식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합원은 다르죠. 예.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의 출자 제한이 한도가 제한됩니다. 30%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원칙적으로 주식은 뭐 혼자 100% 가져도 무방합니다. 주식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고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요건을 갖출 때 조합원을 탈퇴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 뭐 이렇게 값을 올려서 누구한테 팔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주식의 가격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근데 조합원의 지분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조합원당 5만 원씩 내게 했다. 그 5만 원이 뭐 오르락내리락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 파는 장사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환 책임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뭐 예를 들면 어떤 해운회사가 물건을 싣고 오다가 굉장히 비싼 물건을 싣고 왔는데 신고를 해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 팔아도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주들에게 당신들이 주식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을 내서 갚아,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책임만 부담하죠. 자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로 책임을 끝내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과도하고 위험한 투자를 좀 안 하려고 하겠죠. 너무 이렇게 투기성 높은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각하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사회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를 하기에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의결권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소액 대주주가 지배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그게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1인 1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점과 장점이 드러납니다. 장점은 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고요. 단점은 사람 머릿수를 많이 모으면 조직을 장악할 수 있겠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대중성을 가진 아이템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지역화해서 하겠다. 그럴 때 걱정을 합니다. 또 이거 널리 조합을 모집했다가 일반 대상으로 모집받겠다가 어떤 사람들이 뭐 머릿수를 물고 들어와서 조합비 몇 프로나 내고 물고 들어와서 다음 정기총회할 때 자기들 다 기사장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조직을 장악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해볼 수 있죠.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협동조합 설립을 생각하신다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첫째도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이고, 셋째도 교육. 조합원에 대한 교육. 여러분 인접하고 있는 안성시에 가면 안성의료생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큰 조직입니다. 조합원이 뭐 몇천 명 되죠. 의료생일 특성상 또 의료생일이 성공한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거든요. 원주, 안성, 안산 뭐 이 정도가 유명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론한 곳은 적어도 조합원이 뭐 1000명 단위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곳입니다. 의료생일이 손익분기점 넣으려면 뭐 200명, 300명 가지고 안 됩니다. 조합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돼야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안성의료생은 역사도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조합원이 수천 명이에요. 그럼 별 사람이 다 있죠. 사람은 인적인 존재입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 조직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하고. 기회만 되면, 기회가 생기면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그 다음 수원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나누고 정보를 막혀있게 하지 않고 우리가 경영하는데 우리 조합을 경영하는데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조합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고도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흔들어 놓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내 이웃에 이 지역사회에 우리 조합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교육입니다. 그리고 기본 대표 기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종류의 유형입니다. 좀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한살림이나 아이국 생협 같은데 이제 구매성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공동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구매라는 게 이걸 왜 하냐면 싸게 사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그다음 공동구매를 30명이 같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 살벌립니다. 왜냐하면 30명이 나한테 달려들 거니까요. 좀 안전하는 거예요. 그죠? 검증된 부분을 살 수 있겠죠. 그죠? 검증되고 꽤 괜찮은 물건을 믿을 수 있는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왜 그렇게 가능했지만 혼자 하면 불가능하죠. 여러 명이 모였기 때문에. 자, 한살림이나 한살림 생협이나 아이쿠 생협이나 이런 것들의 조합은 몇십만 명씩 됩니다.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됩니다. 한살림 같은 데가 40만 명까지도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합비를 내면 그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보다 나은 정보를 가지고 보다 나은 물건들을 농산물이나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을 사오는 데 사용됩니다. 조직이 동원되죠. 나를 위해서 조직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고 믿을 수 있는 가격에 바가지 쓰지 않고 그리고 꽤 괜찮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 욕구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급격한 공업화 시대를 넘어서면서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요가 큽니다. 믿을 수 있는 걸 먹고 싶다.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사과가 어떤 거 보면은 이렇게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과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동그랗지가 않고 울퉁불퉁한 거 있죠. 빨갛고. 그 사과가 빨간 것은 채색제를 썼기 때문이고 그다음 울퉁불퉁한 것은 성장 촉진제를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과는 그냥 근육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매끈매끈하고 그냥 부드럽고 원에 가깝고 그다음 껍질이 그렇게 완전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요. 이렇게 무슨 앉아있는 의자처럼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벌써 이야기만 해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우리 민감하죠, 그죠? 그래서 믿을 수 있어야 좀 농약 좀 적게 치고 아예 안 칠 수 없다는 인정하더라도 좀 적게 치고 그다음에 제대로 만든 그런 나쁜 호르몬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먹고 싶죠. 나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같이 먹는데 이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아이쿠이나 한살림 세계에 이렇게 수십만 명의 조합원을 모았다는 건 그 수요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구매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거를 나눠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겁니다. 구매했던 그겁니다. 그냥 공동 구매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주에 있는 분들이 다 합치면 한 20명 된다고 합시다.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집에 이런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20명이 혼자 사면 이게 비싸겠죠. 근데 20명이 각자 이렇게 야, 우리 하나씩 사자. 그래서 이거 파는 회사에 가서 20개를 한 번에 살 테니 할인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할인해 주겠죠. 안 해주겠습니까? 제가 이거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할인해 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 사람 다중의 힘이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한 20명 정도가 모이면 그 중에 이거 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를 하진 않겠죠. 그죠? 이걸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협동조합은 제가 가장 예를 자주 드는 것이 이제
지난번 그 강의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예를 못 들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야 세 번째 강의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요트를 많이 타요. 요트, 뭐 하성도 요트 정박전 평택에 있나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꽤 많이 탑니다. 근데 비쌉니다. 요트가. 애지간히 사는 사람도 요트 한 척 사기는 버거워요. 요트가 큰 요트냐 작은 요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요즘 이제 요트를 일종의 레저 활동으로 생각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혼자 사기는 여전히 버거워요. 10억 원 정도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1년에 유지비가 한 1억 정도 든다. 그럼 이제 살림을 다 들어보면 되겠죠, 그죠? 집 팔고 다 팔고 그리고 1년 열심히 벌어서 여기에 다 넣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없죠. 근데 10명이 모여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산을 우리 집 재산 전체가 그래도 한 2, 30억 오는데 하고 좀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도 요트 10억짜리 사기 무겁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명이 모으면 가뿐합니다. 1인당 1억씩 내서 사고 그 다음 1년 관리비가 1억 든다면 1인당 1,000만 원씩 내면 됩니다. 1년에 가능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뭡니까? 원하는 게 뭐죠? 뭘 하기 위해서 합니까? 요트를 이용하는 게 좋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요트를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 요트를 가지고서 뭐 사업을 할 게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왜 그런데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냥 하면 되지. 10명 모아서 그냥 하면 되죠.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10명 모아서 10명 명의로 구매계약서 쓰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사놓고 자꾸 법률 문제가 생겨요. 이걸 요트라는 게 손이 많이 갑니다. 수리를 해마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리하려면 수리업체 맡겨야죠. 누구 명의로 계약합니까? 10명 와서 도장 다 찍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배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나 뭐 재판을 해줘요. 그럼 소송 10명 다 법정에 나서 앉아있어야 됩니까?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이렇게 말을 좀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돈 버는 행위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협동조합법 인격을 사용하면 많은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이게 이용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피부에 요트 이야기하는 게 너무 먼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고 저도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또 하나의 예는 이제 공동육아를 많이 예를 들죠. 공동육아. 많이들 합니다. 네. 많이들 하고 우리 애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웠습니다. 다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좀 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큰 애가 올해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고 작은 애는 아직 남았습니다. 작은 애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안 남았는데 대학에 하나 딱 보내니까 이렇게 내가 지옥까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욕구나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하는 그런 문화 같은 나라고요. 아이들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그냥 방임하는 것을 잘 못하죠.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 애들을 방임하면서 키우려면 시골에 가야 됩니다. 시골에 가서 풀어두면 됩니다. 대충 안전하고요. 그냥 1시간 만에 한 번씩만 애가 어딨나 체크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의 그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이라는 게 알고 보면요. 부모들도 바쁘고 하다 보면 아이를 시간대별로 어딘가 맡기는 시스템이죠. 유치원에 있다가 그 다음 학원 갔다가 자동으로 인수인계 애가 아침에 내놓으면 인수인계 갔다가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면 부모한테 다시 인수인계 돼서 옵니다. 이 시스템이에요. 애가 학교에 들어가면. 사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애가 아주 어릴 때는 2살, 3살, 4살 이렇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키웁니다. 데리고 기르는데 이걸 이제 좀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공동육아라는 걸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끼리 아주 사이좋은 이웃들이 아이를 공동육아를 한번 봅시다 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인차하려고 하면 공동육아를 애가 한 3, 40명 된다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공간을 빌려야 되고, 임대차 경매에서 빌려야죠. 그 다음, 부모 중에 누가 하든 아니면 돌보는 별도의 선생님을 고용하든 그런 관계가 생기죠. 월급 주고 그걸 써야죠. 그죠? 밥도 먹여야죠. 밥에 준 사람 있어야 되고. 또 자꾸 계약 문제가 발생하죠. 누구 명의로 계약하니까 30명이 전부 다 도장 들고 다니는데 찍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법인격이 뭔가 필요했던 거죠. 협동조합지분법이 생겼다는 건 그래서 왜 협동조합이 순식간에 5,000개가 됐는지 아시겠죠? 이런 필요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법인격이 없었죠. 우리나라의 이제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하나 설립하려고 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이걸 못합니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도장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상법으로 보면 6개 회사 종류가 있잖아요. 창업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이 드신 분들. 한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상법상에 4개의 회사죠.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상법도 바뀌었습니다. 2개가 더 생겼어요.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이게 상법이 개정돼서 2개가 더 들어가서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조직들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돈벌이 하는 조직.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적합하지 않죠, 그죠? 그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갖다 잘 처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어떤 법인격이 필요한 부분인데 안 맞는 겁니다. 민법과 상법에 있는 그런 법인격을 쓰고자는 전부 개별법에 따른 법인격. 뭐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 영농조합법인, 농업 영농조합법인, 공익법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법인들 많죠. 그 농협도 하나의 법인격이고요. 그런 개별법에 따른 특별한 목적을 가진 법인격이고요. 이런 제가 예를 든 노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육아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여기에 맞는 협동조합, 여기에 맞는 법인격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할 때 항상 이용협동조합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직원협동조합이죠. 이건요, 여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옛날에 회사가 망하면 노동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옛날에는 인수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이 주주로서 그냥 주식회사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직원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게. 직원들이 주주인, 그러니까 조합은 협동조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자 협동조합은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우유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우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유유, 그 다음 뭐가 붙습니다. 협동조합이 붙습니다. 서유유 협동조합이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가장 신뢰도 높고요. 매출액도 아마 가장 높을 거예요. 특히 그 남양유업 사태가 나면서 이제 뭐 좋아졌을 거고요. 근데 이제 남양유업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서울유가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어떻게 협동조합이냐? 축산 농가들이 모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축산 농가들이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우유 가공하는 회사, 뭐 이왕 예를 들었으니까 남양유업이라고 봅시다. 남양유업에 우유를 납품하겠죠. 개별적으로. 근데 남양유업하고 그 개별 축산 농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오늘 1리터에 뭐 예를 들어서 300원에 납품 받아주던 것을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270원에 납품해달라, 250원에 납품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뭉쳤어요. 수백 가구가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선 납품을 받아야 할 유가공인회사에 대해서 목표를 내주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좀 납품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곤란해지냐면 유가공회사가 곤란해져요. 둘째 그런 데서 어떤 대항력이 발생하고 맞설 수 있죠. 둘째는 집집마다 젖소를 기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용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이전에는 그걸 각각 해야 되죠. 각각 사야 되고 집마다 사야 되죠. 근데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규모가 되면 꼭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같은 인근 지역에 있는 집 같으면 그 하나만 사놓고 같이 돌려가면 쓰면 되죠. 공동의 것이.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되겠죠. 그런 비용들이 절감되겠죠.
그다음 소를 기르는데 필요한 가장 큰 게 사료 같은 거겠죠. 사료를 살 때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나누면 되죠.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다음 여기서 더 발전하면 이 4차 협동조합은 발전하면 우리가 직접 시설을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 뭐 인실 시절 이런 것처럼 직접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4차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나중이해가게 협동조합은요, 상호 제공 상호물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에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과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만든 생산자 협동조합이 결합했다. 하나의 협동조합이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꽤 괜찮은 농산물,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철에 제가격으로 공급해주고 같은 조합에서 이 사람들은 대신에 제가격을 받는 거죠. 도시에 있는 조합 입장에서는 또 정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바가지 쓰지 않고 살 수 있고 얻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대신에 가져야 될 의무는 조합비를 내든 아니면 구매금을 내든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결합된 게 가장 좋은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붙일 말이 없어서 이 복잡한 말을 사용합니다. 다중 이해관계자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분들이 협동작업을 왜 합니까? 이쪽으로 보시죠. 왜 합니까?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죠. 그 조합은 또는 개개인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는 거고 좀 다른 동기들 굳이 말하니까 이타적 동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뭐 저는 이타적이라는 말을 별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계속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정말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복합적인 존재라서요. 그럴 수 있을 때가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걸 굳이 제가 정의하자면 정신적으로 충족함을 받아서 흘러넘칠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고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빵도 먹고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명예나 또는 정신적인 충족이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어떤 영역에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충족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죠. 도덕이는 건 아닌데도 그게 복합적인 존재죠. 그래서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영역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엄격하게. 우리나라에 185개밖에 없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굉장히 공익제한적이라는 거. 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익제한적이고 이걸 왜 하느냐, 누가. 여기로 이제 이타적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비영리이익을 하는 건데 이익을 할 수 있어, 돈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어떤 메리트가 있기에 185곳은 빠득빠득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느냐.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정부 사업을 위탁받기 쉬운. 예를 들면 여기가 여성센터니까 여성 문제에 관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이렇게 어떤 정부 사업을 위탁하게 됐죠. 정부 부처들이 사업을 위탁하려고 할 때 주로 주식회사 같은 영리 조직에 위탁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합니다. 주식회사나 이런 어떤 영리 조직이 정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화성시도 그렇죠 아마. 화성시도 그럴 겁니다. 화성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자체를 가급적이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공익성이 있는 그런 어떤 조직에 위탁을 주고자 하지. 뭐 화성시에 어떤 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 전체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뭐 2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다고 쳐요. 화성시에서 그런 뭐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그런 어떤 공익성이 있는 조직에 위탁을 주려고 하지. 그 주식회사 단순 이벤트 하나에서 그냥 주시면 참 부담이 됩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부 사업을 위탁받기에 꽤 괜찮은 형태예요.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지원은 뭐 없다고 생각하시죠.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회적 기업 인정에 관해서 꼭 결론이 날 거예요.
이제 처음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이제 이 인가 요건이 사회적 인정 요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그냥 자동으로 인정받은 걸로 하자라는 의견에서부터 요건 7가지 사회적 인정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 충족된 걸 그냥 보자라는 데까지 몇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지켜졌죠. 정부에서 2년간 방치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논란이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고용노동부가 지금 사회적 기업 인정 기준을 다시 만들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거의 그냥 인정을 받는 기간이 사는 그런 이제 가깝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제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 있고 사회적 기업 그런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굳이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굳이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있다 사람들이 밟아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발기라는 것 자체가 펼쳐 일어났다는 한자로 보이거든요. 펼쳐 일어났다. 시작했다. 이렇게 했다. 일 자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정관을 작성한다. 근데 정관을 어떻게 작성한다? 표준 정관을 보고 그냥 따라하십시오.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다르게 하지 마시고 다르게 했다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표준 정관을 보고 따라하시면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진흥원에 사회적 진흥원의 협동조합본부 직원들이 표준 정관에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좀 다른 엔진이 나오면 또 그에 맞게 이렇게 고쳐서 해마다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을 작성하시면 되고 정관의 어떤 필수 기재 사항들을 지키시면 됩니다. 지키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설립 동의자를 모집합니다. 설립 동의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조합원이 될 사람들인데요. 이게 왜 모집하니까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모집해야 하냐면 이렇게 사실은 창립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다 조합원이 될 사람들이 발기인든 설립종이든 다 같은 조합원이 될 사람들인데 창립종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모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조합원이 될 사람들 모이세요. 그래서 모읍니다. 모아서 그 이전에 창립총회 전까지 이 발기인들에게 설립 동의서라는 걸 자기 이름으로 써내가지고 낸 사람들이 설립 동의자가 돼요. 그 낸 사람들이 100명이다. 그럼 그 중에 5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립총회가 성립됩니다. 절반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사람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어떤 한 가지도 통과가 됩니다. 그 전체 설립 동의자가 100명이라면 과반수 같은 애는 50명이면 되겠죠. 그 다음 50명 중에 3분의 2니까 34명은 되어야 3분의 2가 넘죠. 33명은 3분의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이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창립총회를 공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문서를 보내도 되고 신문에 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분들이 설립 동의자들이죠. 이분들에게 설립 동의서 이메일 주소를 다 적혀줘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게 공고의 방법이 돼요. 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하면은 잘 캡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법인 설립 등록 같은 거 할 때 다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면 날려도 지워버리지 말고 보냈다는 그 자체가 창립총회 공고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돼요. 그걸 캡처해서 주시면 돼요. 프린트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다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창립총회 공고는 날짜를 지정한 날로부터 7일 전에 해야 되고요. 그 7일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에 빨간 날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보인대요.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오늘이 11월 11일이죠. 화요일입니다.
11, 12, 13, 14, 15, 16, 17인데요. 11, 11, 12, 13, 14, 15, 16, 16이 1월이죠. 빨간 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오늘 공고를 했어요. 일주일을 공고합니다. 그러고서 17일 날 개최하면 이게 7일이 된 걸까요? 단순히 세봤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이런 모든 기간을 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법률적으로 초일을 계산을 합니다. 첫날을 하고 안 합니다. 이날부터 하루를 써요. 하루가 지나야 하루죠. 그죠? 그러면 11월 18일 날 장기통일을 해야 맞습니다. 중간에 빨간 날이 하나 있죠.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빨간 날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 게 있는데 7일 이상만 공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빨간 날도 카운트한다. 그 첫날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안 되는 기간으로 창립총회를 공고해서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냥 등록해 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들고 가지고요. 가정시청에 들고 갑니다. 들고 가면 가정시청에서 안 됩니다.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반 사고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7일 이상 하는 게 지켜야 되고. 총회를 공고할 때 공고하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언제 합니다. 어디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합이 이렇게 할 때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이러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네 가지만 들어갑니다. 언제 합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오니 설립 동의자 및 가시는 분들 참여해 주세요. 사실상 창립총회 와서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합원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많을수록 좋죠. 그죠? 하시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설립동의자죠. 그렇게 제가 설명했죠. 창립총회 열리기 전에 와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설립동의서도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만 그 사람이 우리가 제시했던 조합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발려버리면 되죠. 사실은 아니다.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협동조합 만들려고 하는데 돼지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닭 기르는 사람이 와서 나도 하겠다고 하면 확인해보고 자기는 아니다 발려버리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창립총회에서 이걸 왜 개최하는가? 개최해서 뭐 해야 되는가?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이 내용들을 아마도 강의자에 이런 것 같은데 말로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 앞으로 좀 더 재밌게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 종목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협동조합 부전공이에요. 그래서 PPT도 좀 꽤 괜찮은 PPT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 오느라고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하십시오. 첫째, 공고사항 다시 메모하세요. 첫째, 그러니까 창립총회 공고를 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1번 일시, 2번 장소, 3번 조합원의 자격 요건, 4번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 안건이죠, 안건이죠. 그 네 가지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네 가지만 공고문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창립총회를 이렇게 개최하면 다른 안건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창립총회 개최에서 이거는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정관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 전까지 정관을 작성해 두었죠. 그죠? 그 정관을 가결시켜야 됩니다. 가결 요건은 2분의 1 이상 출석에 그 출석한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 찬성. 그렇습니다. 둘째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예산은 이렇게 운영하겠다. 수입은 이렇게 될 것이고 지출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미리 작성해 두어야죠. 그래서 그건 따로 포맷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굳이 뭐 정관처럼 어떤 법률을 따라야 오히려 기준이 있는 게 아닌데 나름 작성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용협동조합 예를 들면서 뭐 로트 이야기 드렸죠. 로트 이용협동조합을 장기 통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사업개인이 예산이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1인당 우리 조합은 10명을 하고 1인당 1년에 최대 이용 한도는 5번으로 한다. 그리고 한 번 이용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이용료를 내자. 한 번 이용할 때 10만 원씩 낸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조합에 연락서 출자한다. 이런 게 사업계획이 되겠죠. 수입 1년당 내는 조합비 1인당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기로 뭐 했다든지 저기를 낸다고 했었는데 대기 수입을 그건 얼마? 그 다음 우리 10명이서 평균 5번씩 이용한다고 했을 때 5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명 하면 대비 수입금 500만 원. 끝 수입이죠. 지출 수입이 1년에 1억 든다. 언제쯤 수리한다? 그래서 수입이 1억. 그 다음에 로트를 사용하면 기름값이 들겠죠. 그 경우에는 기름을 쓰니까 기름값을 얼마.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되니까 청소업체가 또 그런 것들은 특수 청소업체가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특수 청소업들이 있어요. 선박 청소라든지 뭐 굉장히 위험한 저장 탱크 같은 청소하고 이런 특수한 분야의 청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청소 비용이 이게 얼마 끝. 나름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잡한 비즈니스를 수반할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다 이런 제품들이 될 경우에는 좀 그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죠? 시장을 예측해서 우리가 이 정도 만드는데 그 단가가 이렇게 될 것이고 원가가 다 추정해내야 되죠. 그건 이제 좀 전문적인 부분 들어가야 되죠. 판매했을 때 수익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비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나름 적는 것이 꾸미시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건 첫 번째 정관, 두 번째 사업계획 및 예산, 셋째는 임원을 뽑아야 합니다. 임원. 임원이라는 개념은 개념상으로요. 임원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보통 조합하면 조합 이사장이라고 부르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감사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이 되죠. 이렇게 뽑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첫째 정관을 추가시킨다. 둘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추가시킨다. 세 번째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장과 이사를 다 합쳐서 3명 이상이 되십니다. 감사는 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게 현실적인 사항인데 이게 잘 들으십니다. 자 보세요.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5명 이상 모여서 뭐 차라 좀 마시죠. 돈 들죠. 정관을 작성합니다.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 통일을 대체하고 설립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 것도 돈 들거든요. 외품이라도 인지대라도 들겠죠. 창립 통일 모집하려면 이런 공간을 빌려야죠. 이게 큰 규모라. 이거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돈을 드려야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유물 하나 만드는 것도 돈 들죠. 그죠? 사무실을 하나 아예 열었다. 그 사무실 인차로 들겠죠. 여기 계속 듭니다. 그리고 사무인생계를 발기인에게, 발기인 이사장이 해줍니다. 법인은 언제 성립이 되죠?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한때 성립됩니다.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돼요. 이때부터 법인이에요. 그럼 그 전에 돈 어떻게 할 거냐? 이 법인이 성립되어야 법인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은행 가서 우리 협동조합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안 만들어줘요. 은행에서 등기부등본 가지고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뜻이죠. 등기가 안 됐는데 근데 돈은 계속 들어요. 이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 많이 드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고민 해보셨죠? 그죠?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 일단 협동조합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설립할 때에 이렇게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이 모두 설립한다면 뭐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죠.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의 경제력이 다 동등한 건 아니죠. 어떤 분은 좀 돈을 더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런 이유가 없는 분도 있고 더 내놓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한 사람 책임이 30% 넘어가면 안 된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그렇게 드는 비용들에 대한 증빙 수를 전부 다 남김없이 모았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 정경력이 높아져. 일단 그렇게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두고 그다음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야기 마지막인데 하나는 이 창립총회 단계에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비용이 지금까지 얼마가 들었다.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발기인들 중에 박돌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부담했고 정리이 다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그 우리 창립총회에서 끝나고 다 출자금 납입되고 법인이 설립된 단계에서는 이 출자금이 법인 계좌로 다 넘어가거든요. 조합비가 모이면 이 돈에서 비용으로 이 갑돌이에게 지급해 주도록 합시다. 나중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가장 정도예요. 정도고 그렇게 일단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요. 조그만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무실 빌다 보니까 뭐 임차료가 한 달 월 100만 원씩 들었는데 이래저래 막 바꾸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늘어져서 한 몇백 달 걸렸어요. 그래서 이 조합비 전체가 다 모아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조그만 조합이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우리 조합비 전체 투자금 다 모아봤자 1,000만 원인데 벌써 돈이 한 7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나중에 비용으로 끌어버리면 협동조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갑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자기가 사실 기부 형식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이걸 정당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경우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비용이 너무 커졌거나 아니면 조합이 너무 영세한 조합이거나 그런 경우는 창의통해서 그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서로 확인하고요. 중에서 이 돈은 이후에 우리가 그 출자금이 납입되고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협동조합에서 갑돌이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합시다. 빌린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합시다. 하고 이때 정하는 창립총회. 제가 창립총회에서 정해야 될 사항 1번 정관 통과시킨다. 2번 사업개미 대상 통과시킨다. 3번 인원 선출한다. 지금 4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이런 사람들이 인대쪽이죠. 지금 말한 게 뭐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 이때 정해둬야 돼요. 창립총회할 때. 다 의결해야 이렇게 한다. 결정이 그래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죠. 돈을 냈네 안 냈네 그리고 뭐 누가 그냥 준비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 이런 다툼이 없겠죠. 창립총회 단계에서 그걸 다 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조합은 누구도 불만이 없겠죠. 총회에서 전체가 뭐 일한 거니까 뭐 일을 나중에 제기할 사람도 없죠. 왜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가져가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법에 대해서 커버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경비로 나중에 첫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금이 전부 3천만 원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이 과정에서 뭐 갑돌이가 쓴 돈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 그 정도면 뭐 3천만 원 있으니까 300만 원 경비로 쓴 걸로 그렇게 처리하자.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 영수증 같은 걸 다 인수인계가 넘어와가지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300만 원을 갑돌이에게 조합에 주는 거죠. 조합 해결 지출해 주는 거죠. 경비로. 그렇게 해서 방법 하나. 둘째, 그 비용이 너무 많아졌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경비로 바로 끌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법 하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든 창립총회에서 그걸 결정해 둬야 돼요. 사전에 논의해서 다 내놓고요. 의논하고 의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관. 둘째, 사업계획 및 예산. 셋째, 임원 선출해야 되고. 넷째,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창립총회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립 신고를 하는데요. 경기도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이건 이제 원래 법률에는 이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이 업무를 설립 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인에게 하면 됩니다. 시장이나 공신에게 하면 되는데 이제 경기도가 거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서울, 경기, 충북, 전북 네 군데 정도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도청가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협동자 신고를 하면 도청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편하겠죠. 여기는 화성시청에 가서
이렇게 설치고 하시면 됩니다. 화성시청에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제 신고가 접수될 때 그때 이제 이게 신고하면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봅니다. 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건 신고를 받아줄 건가 말인가 조금 이죠. 필수 제출수가 다 있나 잘 봅니다. 뭐 이게 보통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이제 설치 절차를 잘 지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과반수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했나 안 했나 날짜 일주일 이상 공고기한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순서가 뒤바뀌어 되었네 안 되었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5년간 정도면 돼요. 선출급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합비를 언제 냅니까? 이때 내야 되는데 자기는 굳이 이상 내고 가겠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내겠다는데 받죠. 그런 정도는 봐줍니다. 총회할 때 조합비를 미리 낸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 확인하고 기록이 남겨가면 됩니다. 나중에 출자금 납입할 때 납입한 걸 우리가 대체할게요. 산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하면은 그런 정도 문제 삼지는 않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잘 지킨다는 거죠. 정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관성을 공부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정관이 있고 제가 사업계획 예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씀드렸죠. 수입 지출 예산사하고 하는데 수입 지출 예산사라는 게 있어요. 순수하게 회계가지고 돈만 보여주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하고 나는 사업은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하게 놓으라는 것인데 그게 있는 것하고 사업계획 예산사하고 엉뚱하게 되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관에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은 이러이러한 담과 같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사업계획 예산서를 보니까 그 사업도 있긴 한데 주로 보니까 그 사업은 이만큼이고 다른 사업이 이만큼 있어요. 안 맞죠,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 다음 수입 지출 예산서를 보니까 돈의 흐름을 보니까 돈도 역시 이 사업을 하는데 엉뚱한 사업들이 막 한참 돈을 이렇게 지출하고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뭐 대부분의 상식적인 경우에는 나중에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일관성이 진짜 없어 보이는 것은 크게 착각했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졌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합원은 사는 곳과 신고 지역은 크게 관계가 없죠. 예. 그건 이제 조합원 자격을 그때 정하는 에 따라 관계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예, 조합원 조합원 자격을 자격을 결정할 부분은 조합 자체가 결정하는 거지 뭐 신고 기관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닐 거고. 예.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서 예. 사업의 범위는 뭐 예를 들어서 화성을 한다고 화성만 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예, 그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죠. 예, 하나만 합동되게 만들면 아무데나. 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 본점이 있으면 화성에 신고하는 거고요. 그런 것 뿐입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지역사에 신고하는 뿐이지 어떤 뭐 화성제가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성시 내에서만 사람을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화성 시민들만 조합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재미없는 설립이 재미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재미있게 들으시는 건데 그 다음 이제 설신고 하기증이 나옵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으면은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안 돼요 하고 X 이렇게 안 합니다. 뭐 보통 한 20일 정도 기간 내에서 이걸 보완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창립총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단히 곤란하죠. 창립총회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낭비가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가정해요.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6,000개가 설립돼 하루에 5개 이상 만들어지고 있죠. 어려우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사무인수인계를 발기인들이 들어서 이사장 뽑혔죠, 그죠? 이사도 뽑혔고 감사도 뽑혔죠. 이사장한테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항들을 다 넘겨줍니다. 수료하게. 인수인계입니다. 이사장 인수인계를 받았죠. 인수인계를 받고서 이사장이 조합원들에게 공지합니다. 자, 내가 이사장이고 이제 모든 사무가 나한테 왔으니 조합비를 내세요. 라고 알립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까지 딱 설명하고 해요.
조합비를 낼 것 같으면 이날 내도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조합비를 내세요 하고 이제 통지하는 걸 이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무인수인 거 이게 받고 난 다음에 요 시점에서 내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날 이 방송에서 다 모였잖아요. 모였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슬립 신고 끝나고 사무인수인가 받고 나서 이사장이 메일 하나 보내면 문자 하나 넣으면 딱 이 계좌로 넣으세요 하고 안내문을 돌렸다고 해서 아무 문제 안 되죠. 요령이죠. 일종의. 문제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조합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뭐 조합 신고를 수리하는 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게 됐다는 사실만 객관적으로 잘 증명해서 그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출자금을 이제 납입하는 통장은 누구의 통장입니까? 이사장이 지정하는 통장입니다. 법인 통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럼 이사장 개인 계좌라고 했죠. 이 시점에서 보시면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툭 끼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겠죠. 어쨌든 이 시점에서 출자금 납입하는 계좌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넣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설립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정경 수리 중에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죠. 정경 수리 중에 하나가 조합비가 납입됐나를 정경에서 가져가야 돼요. 그 출자금이 다 납입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는 어디로 갑니까? 등기소. 그다음에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유통되는 경우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을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서에서 합니다. 등기는 등기소에서, 사업자 등록은 세무소에서. 근데 우리가 특별히 어떤 뭐 영업활동하는 교통자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요트 이용 교통자 좋은 예정입니다. 뭐 도벌이 할 일 없잖아요. 그 경우는 뭐 사업자 등록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설립 등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 부등본을 받는 순간 법인이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짠 하고 탄생한 거죠. 이게 굉장히 설명이 복잡한데요. 줄여서 약식으로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걸 뭐 꼭 이날 따로 모이고 정관작성하러 따로 모이고 장익중에 또 따로 모이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죠. 사전에 물론 사전 준비가 다 많이 했겠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딱 장익총회 이렇게 해서 이 총회 공고만 일주일 기간을 두고 이렇게 그냥 했다 끝나고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클립 신고하고 나서 성민수익이나 뭐 조합은 하루 만에 다 될 수도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조합은 다 가능하죠. 뭐 조합은 10명이면 야 오늘 다 내자 가입금 시켜. 그래 좋아 가입금 시킨다. 뭐 인수인계하고 수정은 가입하고 그렇게 하고 그날 설립 등기하러 갈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등기하러 가면 등기되죠.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이 되고 이런 절차.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해야 될 것 중에 이따가 질문을 받을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받겠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라는 절차가 좀 나머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설립 동의자 조금 다른 게 있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두 명 이상 이런 것은 조금 좀 더 들어간 건데 여기 설립 인가를 한다는 거. 아까 저에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이 계셨는데 이건 사회적 협동조합은 완벽한 인가주의입니다. 아까 제가 그 등록이라고 표현했죠. 그냥 협동조합은 여기서는 해가자는 걸 보십시오. 신고죠, 신고주의입니다. 거의 설립이 되죠, 그죠? 인가죠. 인가, 허가, 인정 이런 것들은 어렵죠,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고된 건 거의 6,000개가 되고 인가 받는 건 185개. 그 숫자 차이에서 알 수 있죠. 인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부르는 그 정부 부처다, 중앙부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분야가 뭐 이렇습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 돌봄, 교육, 장애인 쪽 복지 많고 외국인 근로자 복지, 다문화자 복지, 환경 분야 좀 햇빛 발전이라는 거예요. 태양광 분야도 협동조합이 해볼 만한 곳 중에 하나예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가 필요하니까 협동조합이 잘 맞죠. 또 대기업 자본이 선의로 해준다 그러면 그냥 많은 자본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시작할 수 있겠지만 요즘 이 활동도 필요 없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익 창출이 간단치 않은 경우가 많죠. 힘들죠.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 문화예술 분야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 정도는 계실 수 있는데 어렵죠. 근데 협동조합 분야로 생각해 보시면 하고요. 제조업인데 잘 되는 분야만 끝났네요. 수제화 협동조합이 있죠. 성수동 수제화 협동조합이 있고 동네 서점, 동네 빵집 이런 것들 뭐 대부분의 분야에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례를 했습니다. 한국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이건 너무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 사례 건너뛴다. 우리나라 대리운전 협동조합 대리기사 여러분이 경기도에서 1577, 1577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데 2만 원이 들었습니다. 2만 원을 냈죠. 대리기사에게 주면 그리고 대리기사가 콜 완료했다. 그러자면 끝냈다라고 그 사이드 버튼을 누릅니다. 집에 차를 돌아가다 주고 그 순간 4,000원이 대리로 파는 회사로 그 대리기사의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대리기사는 최대 맥시멈 가져갈 수 있는 게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구조예요. 근데 그 4,000원씩 가져오면 큰 돈이죠. 적은 돈은 아무리 좀 작은 규모라도 대리기사가 100명, 200명 이상이 뛰어다니는 밤새 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5번 정도 지나가고 있대요. 20%를 가져가요. 3만 원이면 한 6천 원 가져가요. 이게 보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몇만 원씩 회사에 납입하는 거죠. 100명이 하면은 몇 백만 원. 그럼 잘 벌겠죠. 그 중에 상당수가 광고비로 나가죠. 1577 방송인데 방송에 내보내야 저 같은 사람도 그 번호를 외우고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구조예요. 또 프로그램 개발 업체도 상당 부분 가져갑니다.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리업을 하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고객은 술이 취한 사람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죠. 어쩌고 굉장히 감정적 소모가 있을 거죠. 별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주는 대리 산업 자체가 투하 상태에 들었어요. 투하 상태에 들었고 저도 나도 뛰어들었어요. 대리업을 하니까 이제 거품도 잘 안 되고 그 대리비가 다운되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속성은 그 대리비를 다운되면 그걸 대리운전 하는 분에게 전가합니다. 돈을 적게 벌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2012년 12월 1일 날 그날이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된 첫날입니다. 그날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밤새 대리운전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십 명이 모여서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협동조합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접수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기적으로 그런가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접수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능성은 변성은 큽니다. 여러분들 밤새 일했으니까 아침에 신고 접수하기 좋죠. 그렇죠? 어쨌든 대리분들이 지금도 잘 되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리운전 협동조합이 꽤 몇 개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회사가 가져가던 20%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그 장점은 생기고요. 이게 자체 콜센터를 세우면 굉장히 콜비 같은 거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잘 되면 앞으로 건전한 음주 문화를 이렇게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분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런 캠페인을 하면 저분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겠다고 합니다. 예. 뭐 사실은 다르겠죠. 이렇게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이겠죠. 그래야 맞겠죠. 그다음 이제 요 사례도 광주 사례인데 이게 이제 처음 생각한 사람은 동사무소 직원이었답니다. 예, 자기 지역 관내에 광주광역시라는 곳이 특별한 대기업이 별로 없고 좀 발전한다기보다 그 반대편에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라는 곳이. 그러니까 원래 대전이 광주보다 작았습니다. 지금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많죠. 인천이 대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추월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대전이나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만 광주나 대구는 부산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줍니다. 실제로 줄고 있어요. 잘 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역 대기업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분들이 폐지를 줬죠. 하종일 폐지를 주면 많이 받으면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벌겠죠.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큰 돈입니다. 큰 돈이라서. 근데 이분들이 10,000원, 20,000원, 뭐 20,000원씩을 번다고 해도 한 달 내내 해도 60만 원 최저임금으로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 직원이 생각을 거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이 일들을 놓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분에게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고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조합원들 중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 폐지를 모을 수 있는 땅을 무상으로 임대 형태로 제공해놓았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을 이렇게 모집했더니 그 조합원들이 하는 일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들을 다 주는 거죠. 딴 데 안 주고 조합을 다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수익금이 발생하니까 손수레를 만들고 이렇게 자꾸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폐지를 수집해서 뭐 20,000원씩 이렇게 받은 분들은 근로자가 되었죠.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가지는 의미는 최저임금 부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최저임금을 뭐 5,100원, 6,100원 이렇게 외우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노동 능력이 심히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대표적으로 중증장애 그런 분들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에 인가 신청을 해서 충분히 최저임금 안 주고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장애인 작업자들 있잖아요. 이체어 타고 따뜻한 작업을 하는 분들 거의 다 최저임금 받지 못해요. 근데 그게 부당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그 생산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동 영역, 직업 영역을 측정하는 제도도 있고 그 제도에 따라서 그 직업 영역 평가사들이 나와서 실제로 평가를 해서 이분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면 최저임금을 이하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령자분들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러나 최저임금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 근로자가 된다는 것은 4대 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죠. 다만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좀 일치된 인식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떤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것을 또는 그냥 하던 것을 이쪽으로 그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있겠네요. 그 지역에 이제 제자재 모아서 하던 그런 업자들은 손해를 좀 보게 했어요. 볼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자원이 저렇게 쓰면 바람직하겠죠. 저 사례가 이제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이나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있습니다. 자원은 똑같아요. 폐지는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자본의 기반은 업체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해서 잘 조직되어서 사용된다. 그리고 그 사용의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수익금이 고령자 노인분들이 잘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협동조합 제도가 없다면 간단하지 않았을까. 이걸 주식회사로 운영하려면 고착거거든요. 주주를 누가 하느냐.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제가 예를 자주 듭니다. 이건 이제 주행기업이라고 있죠. 주식회사입니다. 옥수나
드셔보셨어요? 합평동 왕냉면, 합평동이 인천에 있다는 거죠. 이런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필요 있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저도 호주나무를 이용하신다고. 이제 이 사업자 6명이 뭐 소시적에 학생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 창업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번 거예요. 크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대기업적을 되려고 우리 사업 시작한 게 아닌데 어떡하냐 하고 의논한 끝에 이제 자기들 6명이 가지고 지분이 68%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그 중에 이제 38% 정도를 창업 초기 단계부터 자기들하고 같이 해온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업 장기 건축한 직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꽤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매출이 꽤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직원 노동자하고 가자. 노동자하고 그냥 가자.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가자고 결정한 거예요. 세상에 참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다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에서 정해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해결이 안 됐어요. 한 지금 1, 2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해해프 그리스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받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정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고 족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의 제도나 법이나 그 구조가 바람피 같지 않게 작동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생각들, 좋은 의도들을 가로막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세청들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의입니다. 무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에서 불리한 국세청. 이건 이제 이걸 뛰어넘으려면 세법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항을 교통자 기본법에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고서 불가능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 대해서는 정의선을 내지 않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좋은 사람. 다음 주 볼게요. 주식회사 중심의 기존의 주식회사 하죠. 주식을 하는 사실은 소액 대주주가 지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뭐 특정 회사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은 지분으로 그 큰 프로텐츠를 다 지배하는 불법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게 가능하고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돈 버는 걸 추구하죠. 그 이상의 어떤 과제가 없어요. 그 이상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 문제 전체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진화를 거듭하는 조직들이죠.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오너 그 사람만 책임을 지지 주주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이 휴지조각 되는 뿐이죠. 교통조합은 소수지배가 불가능하다.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의논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범죄 집단이죠. 그냥. 그러니까 뭐 환경을 몰래 파괴한다든지 노동자를 착취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어렵죠. 교통조합 적어도 그죠? 근데 주식회사는 사실상의 어떤 지배자가 그걸 관리하지 않죠. 전문 경영인들이 지배하고 조직이 관리하죠. 그러니까 뭐 양심에 눈에 안 보니까 그냥 상관없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교통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어렵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게 됩니다. 성격 자체가. 지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노조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사회 문제 해결을 아예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기에 강한
뭐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크고 강한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협동조합 계열이 사실 우리나라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큰 회사들이 많아요. 그 회사들은 망하는 게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보고 뭐 협동조합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렇게 채워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막 생겨서 그런 일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마지막 내지 말고 이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돌아보면 사람이 살면서 뭐 항상 멋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조직의 논리와 조직의 방향에 따르게 되거든요.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 그와 다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뭔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해보니 그게 굉장히 싫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어쩌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계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싫어졌을까 생각해보니 내 자신이 굉장히 실정을 잘 내는 사람인가 또는 불성실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뭔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지 못한 때가 많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거나 그래 옳지 않더라도 따라야 할 때가 좀 많았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때 들었어요. 왜 그랬나라고 돌아보니 솔직히 말하면 경제의 문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말한다면 내가 과연 내 삶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었는가, 혹은 갖고 말하면 내가 내 경제 활동의 주인공이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활동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삶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기 삶과 자기 경제활동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런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요. 그런데 이걸 하기에 협동적으로 꽤 괜찮은 조직인 것 같다. 저도 이제 뭐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도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괜찮지 않나라니까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되게 모이신 분들은 이제 어쨌든 협동조합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니까 바람직한 방향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잘 수립해서 성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예. 아까 지금 방금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뭐 주식회사는 뭐 주주들이 수익조각만 되면 되지 뭐 책임이 없다 예. 말씀하시고 예. 협동조합은 예.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표에 보면 예. 투자 상환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상환 책임이 있고 예. 주식회사는 상환 책임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이 말은 아까 지금 말씀 주신 어감으로 보면 예. 협동조합은 무한 책임지니까 당신들 재단 뭐 문제 생기면 재단 다 빨아줘라 이런 쪽으로 딱 예. 말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별로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사망사고 생기면 예. 협동조합 내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면 협동조합 투자금 내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예.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금 내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예. 여기 뭐 상환 책임이 있다라는 근거가 갑자기 협동조합 할 생각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예. 거의 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업의 영역을 키우는 협동조합 사업의 영역을 키울수록 사고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치면 예. 사업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사업을 쪼갠다는 건 왜 아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러면 지역별로 다 사업을 나눠서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 그 사업을 하면 좋은데 다 쪼개가지고 나눠내야 그쪽에서 문제 생기면 그쪽에서 어떤 5명만 문제 생기면 자빠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치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똑같은데 협동조합인데 경기도가 사실은 시군에 위임을 준 거 아니에요. 예. 허가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 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 조합원이 틀리게만 신고되면 다 받아줘요? 예. 관계 없습니다. 아니 그거랑 똑같은 거죠.
공에서 슈퍼를 하는데 슈퍼에서 하는 건 다 똑같죠, 그죠? 화성시의 슈퍼가 몇백 개 있겠죠, 슈퍼마켓이. 그냥 다 등록하잖아. 그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이름은 이름 네. 그 지역 이름을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몇 첨번에 나옵니다. 네, 이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마치 그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수인 것 마냥 이름을 짓는 쉽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화성시 뭐라고 할까? 장애인 협회 연합협동조합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름에서 유래된 건 화성시에서 장애인들은 다모임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뭐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 한 100명, 50명, 100명 정도에 대해서 사업하는 그냥 그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그게 냉정하게 봐서 화성시의 어떤 장애인 전체가 5천 명이라면 그에 대한 포션은 얼마 안 되는데 이름 자체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마냥 과대포장되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 이름이 들어간 것, 그래서 대표성을 다 뜯는 것도 보이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정도 제한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이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인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름은 설립신고 수리할 때 본 협동조합 기본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상환 책임이 있음에 대한 법은 저에게 연락 있습니까? 저를 하나 주십시오. 제가 따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극단적인 예고요. 극단적인 예고. 따로 좀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름에 관해서는 사실 좀 협동조합 기본법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법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합니다. 사직 협동조합은 사직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요. 조문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 아닌 데가 협동조합 아닌 데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설립신고를 했거나 인가를 받은 곳이라야 협동조합이나 사직 협동조합을 써야 하는데요. 그 다음 그 명칭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특별시, 광역시 등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국가나 시도에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장애인 협동조합 안 되겠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화성시 그건 그게 뭐 문제는 없는데, 그다음 시도까지 그렇게 정해놓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따로 사실 그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냥 제 이름도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쳐서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전화번호는 다 뜹니다. 대자리 전화번호가 있고 조직도 다 떠 있습니다. 제 이름까지 다 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협동조합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협동조합 팀이 있고 팀원들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사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화번호하고 이름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든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설립 과정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귀찮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듣고 빠릅니다. 예, 오늘 마치면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화성시입니다. 한국인의 민족정신 문화가 오롯이 깃든 빛나는 문화의 도시 화성. 효심이 충만한 당신, 역경에 당차게 맞서는 당신, 창의적인 지성으로 미래를 이끄는 당신. 당신이 바로 화성 시민입니다.